장마가 돌아왔습니다. 제주는 전국에서 또 강수량이 가장 많은 지역에 속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홍수 피해가 많지 않은 이유를 좀 뭔가 알아봤더니 그 비밀이 바로 하천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주의 독특한 건천, 하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함께 이야기 나눌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장마는 찾아온 것 같고 올해도 역시 뭐 태풍도 몇 차례는 제주에 찾아올 텐데 그럴 때마다 집중호우로 하천 물이 이렇게 딱 불어나잖아요. 근데 그 많은 물이 어디로 가나 싶었는데 그게 다 하천으로 스며드는 거죠. 그렇죠. 과거에 기상청에 대한 어떤 정보가 조금 소홀했을 때,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그 하천, 소위 말하는 내창에서 물이 터지면, 내가 이제 건천이 이제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바뀌면, 아, 한라산에 비가 많이 왔다. 제주도에 상당히 비가 많이 왔다. 어르신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한라산 중성안 상부 지역의 강수량의 판단의 그 척도를 그 동네의 건천이 물이 흐르게 되면 비가 많이 왔다라고 이제 가늠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라산에 연간 약 2,000mm 이상의 비가 내리는데 그럼 그 많은 양의 물이 다 어디로 갔을까 궁금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제주도에서 연구한 그 조사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그 강수량 2,000mm 강수량 중에서 약 40%는 지하로 함양이 되고 그다음에 25% 정도가 하천을 통해서 유출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 35%가 증발산을 통해서 이제 사라진다 이렇게 나온 걸 보면은 하천은 이렇게 물길의 어떤 기능을 충분히 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또 물을 지하로 저장하는 두 가지의 기능을 갖춘 곳. 그래서 하천은 제주도의 하천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이제 배수 기능이 참 뛰어나군요. 근데 아까 소장님께서 내가 터지면 이런 표현을 써셨는데 예. 그런 표현을 원래 쓰나요? 아마 제주도에서 지금 사셨던 많은 분들, 특히 하천을 끼고 사셨던 분들은 늘 들었던 말일 텐데요. 많이 들으셨죠? 네, 내가 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내 창 터졌다. 내 터졌다, 내 내가 터졌다, 친다. 예, 네, 그런 말을 하고.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리도 그날그날 다르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제 효돈천 마을을 컨설팅하면서 어르신들한테 내창 소리를 한번 체록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큰 비가 오면 이제 물 흐르는 소리가 쾅쾅쾅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되면 탕탕탕.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이 참 재밌는데 소랑소랑소랑. 소랑. 예. 그래서 물의 양이 아주 많을 때와 적을 때 그리고 3일 되면 완전히 이제 예전 하천으로 금방 돌아오다 보니까 물이 되게 예쁘게 흐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게 지금 기억에 남는 것 같고 그 어르신들의 지혜를 받아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어린 친구들도 내창에 대한 소위 지식이란 게 있어요. 뭐냐면 한참 물놀이 할 적에 한라산에 비가 올 것 같다 그러면 본인들만의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대요. 그러니까 주변 이렇게 높게 올라온 돌에다가 금을 그어놓고 물이 저기까지 넘으면 이건 위험 신호니까 우리 빨리 도망가야 돼라고 나름의 어떤 그런 자신들의 그런 안전 지식들이 있더라고요. 이 소리가 이렇게 다른 거는 유속의 차이인가요? 일단 내창이 터지는 이유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내창이 터진다는 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주도 전역에 일정하게 비가 왔으면 내가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터지는 이유는 중산간 지대, 해안지대와 고지대의 강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평균의 강수량이 뭐 1,500이라고 했을 때 중산간은 뭐 한라산 고지대는 한 4,000 가까이 돼요. 4,000m, 4,000 미리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한 두 배 이상 많이 비가 와요. 그러니까 해안에서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그 물이 이제 순식간에 모여서 물길을 이뤄서 내려오다 보니 그게 이제 터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고 만약에 똑같이 1,500mm가 똑같은 날 내린다면 뭐 그렇게 터지는 현상이 그렇게 극적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소리가 나는 건 당연히 이제 뭐 과학적으로는 그 안에 이제 유속이 클수록 운반할 수 있는 퇴적물
뭐 바위도 운반할 수 있고 유속이 작아지면 뭐 자갈돌, 또 자갈돌보다 또 수량이 작아지면 당연히 이제 뭐 진흙 뭐 이런 조그만 입자들만 운반하겠죠.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들은 당연히 이제 유량이 많을수록 크고, 예, 이제 유량이 작아질수록 당연히 입자들이 작고 소리가 에너지 작아지고. 차도 엄청 크겠어요. 물이 한 1 정도의 양이 물이 흐르다가 2 정도의 양이 물이 흐르면 에너지는 60배 가까이 늘어나요. 그래서 운반할 수 있는 양이 생각보다 큽니다. 그 제가 말씀드린 김에 우리 한라산의 하천을 따라가 보면요, 집채만한 돌들, 자동차만한 돌들이 막 하천에 있어요. 그런 돌을 운반했던 과거에 홍수도 했었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1000년 주기 홍수, 2000년 주기 홍수 이런 이제 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는 시기에서는 그런 걸 볼 확률은 좀 낮은 편이죠. 근데 이제 내가 터지면 내 그 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진흙 이런 입자들은 특이한 역할을 해요. 큰 돌들을 가볍게 띄우는 역할을 해줍니다. 물이 흘러가면서 그 안에 작은 입자들이 이렇게 난류 운동을 하면서 무거운 입자들을 그냥 물에 둥둥 띄우는 게 아니라 막 이제 하늘로 부유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막 밀어주는 겁니다. 풍선을 밀듯이. 그러면서 큰 입자들이 집채만한 돌들이 위로 떠와요. 하천이 흘러가면 무게 때문에 못 흘러가겠지라고 생각하는 돌들이 쉽게 운반이 돼요. 지금 하천의 배수 기능이 뛰어나니까 제주의 하천들이 대부분 자연스럽게 이렇게 건천이 되는 것 같은데, 건천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뭐 다른 육지부와는 독특할 것 같거든요. 육지는 보통 이제 하천이 계곡에서 시작해서 가면서 이제 굽이치고 이제 넓은 바다를 만들어서 평야를 만들면서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강의 개념이 이제 일반적이죠. 근데 제주도는 일단 강이라는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연 강수량이 1,500mm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최소한 뭐 낙동강, 금강 정도의 강들은 남북으로 정도 나와줘야 될 규모인데 없는 이유는 이제 물그릇을 방수 역할을 하는 물그릇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현무암이 가진 전리, 그다음에 현무암이 하나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층층이 이렇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전리가 발달돼 있고 그 틈 사이로 물들이 쉽게 빠져나가다 보니까 제주도는 집중호우를 제외하고는 물이 흐를 수가 없는 스폰지 같은 안반 위에 물길이 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제주도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바다로 땅속으로 스며드니까 항상 건조할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천을 답사를 하다 보게 되면 물을 만나게 돼요. 갑자기 솟아난 물이 콸콸콸 솟아나요. 그러다가 이제 하류로 가다 보면 거의 100m 정도도 안 가서 어디론가 사라져요. 굉장히 신기해요. 분명히 물이 따라왔는데 앞에는 물이 없어요. 그 뒤에는 항상 물이 흘러요. 그런데 또 물이 시작되는 점을 찾아보자라고 하면 약간의 소리는 들리는데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물길이 시작돼요. 구간이긴 하지만 물이 솟구쳤다가 다시 사라지고 솟구쳤다가 사라지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진짜 한라산 건천의 이야기다. 굉장히 마른 것 같지만은 오아시스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지만 또 마르고 하는 그런 것들이 뭐 하천 구석구석에 이렇게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주도 하천의 굉장히 특별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주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숨바꼭질이에요. 물이 있다가 그렇죠. 또 제법 물이 많이 고여 있다가 사람 허리만큼 고여 있는 곳이 있다가 내려가면 또 물이 없어져요. 나왔다가 없어졌다가 이런 것들이, 이 이유는 바로 이제 지질학적인 특성이죠. 제주도는 이제 용암이 시루떡처럼 이렇게 여러 겹이 쌓여 있습니다. 쌓여 있는데 이 시루떡이라고 하는 용암과 용암 사이에는 토양층이 여러 번 끼어 있어요. 이 토양층이 주로 이제 진흙 같은 성분이거든요. 지하로 스며들었던 빗물이 그 이제 지하의 진흙층 사이, 그 이제 약한 틈 사이로 가서 이제 지나오겠죠. 이게 그냥 쭉 이어져서 바다로 나가면 용천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트인 공간을 만나가지고 바깥으로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하천 사이로 또 비집고 나오죠. 그러니까 지하수이자 용천수이자 하천수이기도 한 다양한 성격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거죠. 예. 남쪽으로 하면 뭐 서귀포시가 있고 북쪽은 제주시가 될 텐데, 그럼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좀 대표할 수 있는 하천 뭐가 있나요? 서귀포 출신이신 또 우리 서 대표님은 어떤 하천을 좀 꼽으세요? 저도 뭐, 하천을 한 다섯 군데 물길 따라 탐사를 해봤는데, 산남하면 대표적인 게 효돈천이 아닐까 싶어요. 효돈천. 효돈천을 저희가 한번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에까지 걸어봤는데, 불과 이제 한 2km 거리를 몇 시간 걸린지 아세요? 하천 따라 걸으면? 2km? 네. 2km면 보통 뭐 1시간이면 충분히 가지 않나요? 1시간 남을 것 같은데. 2km 거리를 제가 5시간 걸렸어요. 그러니까 효돈천은 뭐 이제 백목선에 출발해가지고 13km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2km 거리를 이렇게 암벽을 타고 올라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 5시간 걸렸는데, 그 걸어서 올라가서 만났던 아까 복잡한 지형,
지형이 굉장히 매료되기도 합니다. 저도 그 효돈천의 상류를 이제 탐사를 했거든요. 네. 조사를 하면서 하다 보면은 산벌른내라고 서귀포 시내에서는 굉장히 깊은 골짜기 두 개가 딱 한눈에 들어와요. 그 내는 분명 효돈천 영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르신들이 산벌른내라고 했어요. 뭔 뜻이에요, 그게? 얼마나 깊었으면 산을 벌렀다, 산을 갈랐다. 남서벽 쪽에서 이제 발언을 해요. 하는데 그 깊은 폐인 곳이 저희들이 이거 로프를 갖고 이렇게 내려갔는데 거의 300m 이상 돼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딱 봤더니 이게 산인지 계곡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루토처럼 용암류 단위가 쫙 올라가고 굉장히 깊어요. 이게 하천이 맞는가 계곡이 맞는가라고 궁금해하다가 조금 내려왔더니 또 굉장히 놀라운 현상. 비가 집중되다 보니까 침식되면서 침식곡이 형성된다라고 하는데 하천의 바닥의 상부는 거의 100m 이상의 폭을 가졌는데 그곳은 이 정도, 이 정도 폭이 이 정도고 높이가 또 100m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는 걸어가지 못하고 옆으로 개걸음으로 하천 바닥을 걸어서 통과하는 구간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야, 효돈천은 깊고 넓고 좁고 넓고 그리고 굽이굽이 돌아가고 어떤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진짜 한라산에만 있는 어떤 그 계곡의 지형들을 다 품은 곳이 이제 돈네코를 포함한 효돈천이 아닌가. 아니 근데 네. 그 돈네코라든지 쇠석곽 여기는 물이 계속 흐르는 곳 아니에요? 건천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돈네코 거기는 이제 지하수가 계속 그쪽으로 유입돼서 하나의 그 하천의 그 물웅덩이를 만들어주는 곳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관광지로도 알려지고 물이 많이 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 구간이 끝까지 계속 하류까지 이어지진 않거든요. 우리가 쇠석각이라고 말하는 곳 있지 않습니까? 태우도 타고 막 하는 그거 바로 위에 간 물이 없어요. 쇠석각에 가서 절벽을 내려가야 폭포가 있는 곳을 내려가야 물이 있어요. 물론 이제 바닷물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쇠석각도 그 영천 이 동네 하요 이 동네 일대를 물이 다 채우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쪽만 채우고 있습니다. 서중천이죠, 고향이. 네. 서중천은 늘 건천이에요. 일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했는데 돈네코에 가잖아요. 물이 흐르잖아요. 그게 너무 싱거운 게요. 어떻게 계곡에 이렇게 물이 흐르지? 이렇게 물이 많지? 많이 부러워하셨죠? 아, 부러울 정도가 아니죠. 부러울 정도. 살고 싶을 정도로. 네. 야, 좋은 곳에 사시는구나. 수도가 전부 다 보급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늘 그러한 마음들, 물에 대한 어떤 그 갈망, 물에 대한 그리움. 수돗물 보급되기 전에 생활을 하셨습니까? 나이가 백신 맞으신 분이 그리고 우리 서중천에 조그만 소에서 그 마을 주민들이 전부 오셔가지고 물러벅에 물을 담고 가서 이제 밥을 해 먹었던 그런 세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효돈천은 또 신기한 게 채석장, 그렇죠. 그러니까 효돈천 그 바위. 걸새 오름, 걸새 오름에 굉장히 그 조면하는 사람 쪽에 단단한 바위가 있어. 바위가 있는데 과거에 지역 주민들이 비석을 만들었잖아요. 비석을 반드시 비석을 만들 때 현무암은 기공이 발달해가지고 글 쓸 수는 좀 불편했나 봐요. 그래서 걸새와 그 서축 절벽에 돌이 아마 그분들이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그 비석으로 만들기 굉장히 좋아서 남재주군 일대의 모든 분들이 그곳에 와서 비석을 만들어 갔다. 그러니 그 지역 주민들이 비석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돌로 만든 어떤 재료들을 만들 때 생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바위 높은 절벽에 돌을 깨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많이 또 다쳤나 봐요. 네. 효돈천은 또 하천 그 용암의 아래쪽에 보면 또 수평으로 또 판상 자리가 좀 잘 발달돼 있어요. 판상이란 건 뭐냐면 양파 껍질처럼 암석이 이렇게 차곡차곡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구들장 같은 그런 돌들을 또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좋은 돌은 비석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이제 수직에 있는 걸 뜯어내고 판상으로 된 것들은 이제 집안에 뭐 온돌 뭐 이런 것들로도 많이 사용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좋은 것도 있어요. 하천의 넓은 돌이 이불 빨래 할 때 넓게 좋고. 아, 예. 빨래한 다음에 널리 그냥 마을 분들이 빨래 가지고 와서 빨래 빤 후에 돌에다 널어놓으면 잠깐 놀고 있으면 말랐다라는 것도 많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내창물이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놀고 오다가 이제 온도를 데피려면 돌에 누워가지고 몸의 온도를 데피고 이런 등등의 추억들이 많죠. 이런 얘기 들어보면 진짜 네. 그 하천이 삶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하천에 대한 또 전설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효돈천의 어르신들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칠 적에 바로 바라보지 말라고 해요. 그러면 한라산에서 백화르방이 내려온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인명피해가 많았기 때문에 어떤 죽음의 사신이 떠밀려 온다. 그러니까 내가 칠 때는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려가지고 내가 아주 싸나운 물결이 지나간 후에 바라봐라 막 이런 말도 그거 한번 있고. 진짜인지 확인해 볼까요, 소장님? 옛날 얘기를 또 하류에 사는 사람들은 저 중성한 이상의 그 강수량을 그 체크를 못 하잖아요. 그쵸. 이게 통신시설도 이제 덜 받을 때 그럴 때 굉장히 중성한 그 이상의 비가 많이 왔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천을 건너거나 따라가다가 집중적으로 많이 그 휩쓸려 가지고 인명 피해가 많이 났는데 특히 그 하굣길에 그런 사고들이 종종 많이 있어 최근까지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 사이렌을 달아가지고 이게 하천이 했을 이게 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해서 굉장히 비상벨처럼 울리면서 이제 미리 이제 예방을 하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이 없던 시절은 하천에서 굉장히 많은 인명 사고가 났다는 것은 이제 사실입니다. 근데 물이 풍부한 만큼 거기 생태계도 참 그렇죠. 독특하고 다양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어때요? 그 효돈천은 이제 그 솔림란이라고 멸종위기 식물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뭐랄까 환경이 다양한 환경을 하다 보니까 희귀한 식물들이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그 효돈천이 그런 하천이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빗물이 한라산에서 바다로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비가 운반될 적에 식물의 씨앗도 같이 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씨앗이 중간에 어디 자기가 서식하기 좋은 곳에 멈추다 보니까 저희가 그 효돈천 하래 1, 2 지경을 한번 이렇게 모니터링 해봤을 적에 이건 반드시 해발 1,500m에 살 만한 식물이 밑에까지. 해발 100m에도 살고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이런 종다양성이 있는 것 같고 그 고살리 숲 있잖아요. 고살리 숲 네. 옆에 그 하천에 가보면 적송이 있어요. 적송. 네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적송은 700m. 한라산 뭐 1,100고지 이상에서만 볼 수 있는 소나무에 불구하고 그 효돈천 굉장히 하류 지점에 그 양안에 딱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일반적인 한라산에서는 나타나지 보지 못했던 그런 식물들이 하천의 양안 또 절벽 틈새에서 굉장히 많이 발견한 모습들을 직접 봤어요. 특히 뭐 고사리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또 섬공작 고사리 그다음에 솔림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메마른 하천 건천이긴 하지만은 굉장히 많은 생명체들을 품고 있는 보듬고 있는 안고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구나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또 우리 제주도의 건천이 고맙기도 하고 존경스럽긴 해요. 그래서 윤 대표님께서 그 효돈천의 뭐 인문, 자연,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상품을 네. 만드셨더라고요. 네네. 이름도 참 저는 너무 친숙하던데 내창 투어. 네. 어떤 거예요, 이거? 일단 내창 투어는 아마도 효돈천에서 처음 썼을 것 같아요. 제주의 내창을 육지의 자연에 이렇게 대비될 수 있는 언어가 없어요. 계곡도 아닌 것이, 하천도 아닌 것이 좀 그렇잖아요. 육지의 계곡은 지금 계속 생각하고 계세요. 육지 사람이니까 육지 개념으로 생각해 보는 거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딱히 예, 그런 하천이 없어요. 네, 딱히- 하천은 항상 물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름 지을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그런 투어인데 하천을 우리가 위에서 안전의 이유만으로 바라만 보기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레리 주민들한테 여쭤봤더니 자기네가 한번 그 하천을 오롯이 한번 걸어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주민들과 함께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프로그램 만들다 보니까 그 하천의 이게 뭐랄까 지형이 되게 불규칙하고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거를 이렇게 포기한 바람에 하천 내창 투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가 클라이밍이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한번 안전만 확보하면 걸을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클라이밍 기술을 도움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내창길을 걷는 투어를 만들었었죠. 2016년에. 그럼 코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하래 1, 2 걸스악에서 남리소까지 꼴랑 500m 거리인데 2시간 반 걸립니다. 그런데 그 하천을 걸을 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게 뭐냐면 워낙 이제 물류가 세면서 다양하고 아름다운 신이 빚을 만한 그런 조형물들이 있는데 그런
그러니까 보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해하고 그다음에 물길이 쌓여다 보니까 돌 바닥이 맨들맨들해요. 그러니까 그 손으로 느껴지는 질감이 굉장히 좋죠. 그런 거를 자연을 보다 더 가깝게 느끼면서 하는 그렇게 하는 투어가 있고요. 하천은 그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알아요. 효돈천 같은 경우는 하레일리 그 내창 탐험대가 별도로 있는데 이분들은 슬리퍼만 신어도 날아다니시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미끄럽지 않은 등산화 신어야 될 거를 근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아세요. 이게 뭔가 위험 상황에서 어떤 퇴로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가기보다는 마을에 연결하던가 아니면 리사무소에서 투어에 그 도움을 받으면서 다니시면 그 지역 주민도 만나고 그다음 안전도 확보할 수 있고 뭐 배로 좋은 투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효돈천의 비경과 또 같이 못지않게 제주시를 대표하는 하천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죠. 뒤에 하천 보이시죠? 하천 여기요. 보이시죠? 예. 네. 이 하천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 쭉 따라서 가면은 한라산이죠, 그러면. 한라산 어디? 남벽? 남벽, 남벽. 남벽은 반대 반대방향인데. 방향이고. 그러면 이 하천을 따라서 끝까지 가게 되면 한라산 북벽. 북벽. 예. 이 한천이 효돈천과 쌍벽을 이루는 효돈천은 남쪽으로, 그다음 한천은 북쪽으로 이어진 한라산 백록담에서 발원하는 하천. 이 세 개 있는데 효돈천, 그다음에 한천, 그다음 외도천이 있는데 우리가 앉아 있는 이곳을 통과하는 것은 한천입니다. 한자는 무슨 뜻입니까? 한천은 제주도에서는 하다라는 말을 좀 써요. 하다, 한온, 많다. 네. 또는 크다, 넓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주시에서 바라봤을 때 가장 넓고 크고 길고 하니 그 한천, 가장 넓은 한천, 한천입니다. 그럼 한라산 백록담에서 시작해서 예, 어디 거치나요 또? 삼각봉, 용진각, 네, 네. 왕관릉, 그 다음에 삼각봉을 거쳐서 탐나 계곡이라고 굉장히 깊은 골짜기를 거쳐서 내려오게 되면 방선문. 방산문. 그렇죠. 방선문을 거쳐서 중요한 건 KBS를 거친다는 거. 바로 옆이니까. 그렇죠. 거쳐서 용년으로 이어집니다. 용년까지. 예, 이게 한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천이 회사에 가깝게 있다 보니까 네. 점심 먹고 산책 겸 또 운동 겸 해가지고 걷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걸을 때 제가 물이 있었던 건 거의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여기도 그러면 좀 물이 흐르는 곳이 있나요? 아니면 고여 있다거나? 여기는 약간 그 저지대는 찾기 힘들고 용현 쪽에서 용천수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저 방선문에서 용천수가 이제 풍부하는데 아쉽게도 요 구간은 그렇게 용천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소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고여 있는 맑은 물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 보니까 뭐 지질, 생태, 또 경관까지 정말 무엇 하나 특별하지 않은 게 없을 만큼 참 소중한 제주의 하천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소중한 제주의 하천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보존 상태가 어떤가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서중천 저희 고향에 이게 갔는데 과거에 이렇게 그 곡선도 이루고 이 사행도 이루면서 아름다웠던 우리 윤현의 추억들을 저장해둔 그 저장 공간이 사라졌습니다. 찾기도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완전히 평탄화, 직선화하면서 도대체 이게 뭘까? 순식간에 바뀌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면서 물론 어떤 뭐 치수라는 관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뭐 타당성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아니라고 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현재의 하천의 모습을 그 바닥의 모습을 그냥 놔두더라도 치수라면 옆에 있는 제방을 조금 올려서 그
저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가 못마땅한 것은 뭐냐면은 육지에 있는 그 침식, 퇴적, 하천의 그 매뉴얼이 그냥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매뉴얼이 제작되면 육지의 하천의 하상을 제거하잖아요. 이렇게 모래를 제거하는 그 매뉴얼이 그대로 제주도에 반영되는 거예요. 그러니 육지 하천이나 계곡의 성인과 전혀 정반대의 하천이 계곡이 육지에서 하는 그 공법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돈도 더 많이 들고 제주도함도 사라지게 되고 원래 원하고자 하는 것도 얻지 못하고 지금 뭐 가장 진행 중인 곳이 뭐 서순소는 거의 끝났고 그다음 천미천이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왜 그러한 매뉴얼대로 제주도로 가야 되느냐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서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주도는 이런 공법이 맞지 아니하니 우리는 제주도에 맞는 공법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하천의 바닥도 살리고 통수도 넓히면서 그 홍수에 대비하는 모든 것들을 잡을 수 있다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평탄화, 직선화를 하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서 아니 이렇게 공사를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선화 이걸 떠나서 공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토지 이용이 많이 변했죠. 과거에는 주변에 풀도 있고 뭐 나무도 있고 토양도 있어서 비가 내리면 자연적으로 이제 지하로 들어가는 양이 적당히 있었는데 그 위를 비닐하우스, 도로, 건물들이 가득 찬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과거에는 물길이 계곡으로 모여들고 계곡에 따라서 가는 건 맞지만 지금은 뭐 비닐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서 쏟아지는 물의 양을 마을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몇만 년 자연이 만든 보물을 그렇게 한순간에 깎아내리면서 가야 될 일은 전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치수, 통수에 관한 것도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이어져 온 문화 그리고 경관, 마을의 가치를 갖는 그 계곡의 원래의 그 가치를 이제 지켜는 그 두 마리 토끼는 우리가 꼭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천에서 범람이 일어나거나 이제 하천이 제방이 터져서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좁고 그러니까 장애물이 많은 것들을 제거하고 넓히면 배수로를 넓게 만들어주면 물이 빨리 빠져나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연적으로 물길이 그렇게 만들어진 이유는 자연적으로 하천이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양의 물이 흘러가면서 다른 장애물을 만나서 부딪히면서 속도가 감소해요. 그리고 장애물을 떨어뜨려 놓죠. 속도가 감소하면서 일부 넘치기도 합니다. 굽이치면서 흘러가 에너지를 줄이고 속도가 줄어들고 장애물 있는 퇴적물들도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굽이치면서 많은 양의 산소들이 또 같이 포함돼서 물도 훨씬 더 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좀 빠른 시간 내에 이걸 극복하고자 하니까 이 장애물들을 그냥 없애고 크고 빨리 넓게 만드는 게 능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연은 답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처 노 the best라고 하죠. 자연이 가장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하죠. 자연이 이렇게 굽이치게 만든 건 우리가 이제 그 낙동강이나 무슨 이제 우리 정선의 아우라지 같은 거 보면 이게 굽이치지 않습니까? 그 자연이 가장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주변을 훼손하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기 때문에 자연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편리적으로 막 범람해가지고 막 밭이 논이 물에 잠기니까 그 직선으로 관통하자. 이거 인간의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시야를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하게 쓸 수 있는 하천들이 그냥 한 번에 벽을 단순하게 중간에 있는 암석들 다 제거하고 여기다가 그냥 판석 그 넓은 돌들 깔아가지고 측벽 만들어 버리지. 그렇게 하면요, 그거 다시 복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에너지를 빨리 소모시키는 게 하천의 그 치수를 하는 방법이라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느리게 천천히 굽이치면서 빠져나가게 만드는 게 오히려 더 제주도의 하천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 생각해요. 그러면 이 소중한 우리 제주 하천을 좀 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한라산이라든지 아니면 바다, 그다음 우리 눈에 보이는 오름, 뭐 곶자왈 이런 것들이 눈에 띄고 그러니 사회적인 어떤 그 함이나 어떤 담론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천이나 계곡은 사회적인 어떤 함의라든지 담론이 만들어지는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2%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약간 늦었어요, 이렇게. 예, 그러한 어떤 사회적인 담론을 만들어내는 일들이 조금만 앞서 있었더라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뭐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뭐 방송이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우리의 핏줄인 그 하천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진다면은 그것도 뭐 좋은 일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 치수는 필요해요. 치수는 필요하고 홍수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제주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례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하천을 그 홍수 예방을 위해서 설계를 할 때 사실은 다양한 분야 의견들을 같이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경관을 남길 곳은 남겨야 되고 어떤 곳은 불필요하게 해야 될 곳은 해야 되지만 직선을 해야 될 곳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러니까 현 소장님 말씀처럼 대안 없이 육지해공법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정하에 하천에 대한 치수 또는 이제 홍수 제조 조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지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하천에서 컨텐츠를 이제 고민한 사람인데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해외를 못 가다 보니 자꾸 이제 내륙, 특히 이제 제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주의 하천이야말로 정말 제주다움을 간직한 곳이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때 기회가 이제 사람들이 시선이 제주로 왔을 적에 과연 제주다움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고민할 적에 하천도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떤 신성성, 자연 갖고 있는 원초성 이런 것들 좀 강하게 하고 그런 어떤 제도적인 것도 좀 만들어져가는 그러면 사람들이 하천을 단순히 소중한 우리의 젖줄이야라는 생각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보배스러운 곳이다. 우리를 먹여 살 수 있는 자원이다라는 인식의 계기가 되면 하천에 대한 어떤 보호 본능 같은 것도 저절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이렇게 제주 하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 이 방송을 계기로 저도 집 옆에 흐르는 건천, 또 회사 옆에 있는 건천을 그냥 뭐 걷는 곳으로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눈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긴 게 아닐까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런 기분 또 시청자 여러분들도 느끼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시간 아쉽지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